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부정 지급 혐의에 대한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진용을 갖추면서 리 젤딘 전 하원 의원을 환경보호청장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신인 국가안보보좌관의 마이크 월츠 하원 의원을 연이어 공식 지명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선거의 캠페인 공동의장이었던 수지 와일스를 여성 최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수천만 달러의 자산 손실 피해로 대형은행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소했습니다.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한인 존 김 씨가 모친을 무참히 살해한 장소가 다니던 교회 사택으로 밝혀져 충격이 일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내년 재선을 의식해 조기 재판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이 뉴욕 주립대와 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의 계약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교통 혼잡세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 이발소에서 갱단 활동으로 의심되는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당초 오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부정지급 혐의에 대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유죄 판결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대해 판단을 일주일 연기해 19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부정지급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한 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측의 유죄 판결 기각 요청에 대한 판단을 12일에서 19일로 미뤘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업 문서 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활동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인정하며 공적 행위의 범위를 판단할 권한을 지방법원에 맡겼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법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유죄 선고를 피하려 법적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임 중에 자신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형사적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자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리 젤딘 전 하원 의원을 환경보호청장으로 내정해 발표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앞두고 트럼프 2기 내각의 핵심 멤버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리 젤딘 전 하원 의원을 미국 환경보호청 청장이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딘 의원이 환경보호청장에 임명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및 기후 정책을 뒤집기 위한 파리기후 협약 탈퇴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젤딘 전 의원이 매우 강력한 배경을 갖춘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전사라고 소개하며 임명되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4세의 젤딘 전 의원은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4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는 2022년 민주당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 맞서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으나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인사로서 뉴욕에서 46%의 지지를 얻으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캐시 호컬 주지사는 53%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젤딘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뉴욕 제1선거구를 대표하며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트럼프 당선인과 오랜 친분을 쌓아온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임명에 영광이라고 전하며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구축해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2기 내각에서 젤딘 전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환경 정책을 뒤집고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압승을 거둔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초고속으로 내각 인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워츠 하원의원을 연이어 공식 지명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마이크 월츠 공화당 하원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월츠 의원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육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출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활동 중인 월츠 의원을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츠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복무한 특수부대 예비역 출신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 없어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식을 하는 즉시 트럼프와 함께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월츠 의원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모든 국가안보기관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브리핑하고 정책 실행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0세인 월츠 의원은 하원의회에서 군사, 정보, 외교위원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과 중동 갈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점점 더 기세를 확장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중국에 맞서는 역할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츠의 아내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토안보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츠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미국을 향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중국이 진군하고 있다며 몇 년 안에 중국이 그간 보여준 적 없는 도발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경각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두 우려하고 있다며 미치광이가 손가락을 핵 버튼에 댄 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북한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의 캠페인 공동의장이었던 수지 와즈를 여성 최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그의 선거 캠페인 공동의장을 맡았던 수지 와일스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탄생했으며 트럼프는 와일스를 강인하고 똑똑하며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2016년과 2024년 두 번의 대선에서 자신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와일스는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한 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캠페인에서 일하며 정치 경력을 시작했고 이후 플로리다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그의 플로리다 캠페인 수석 전략가였던 수지 와일스는 2018년 9월 말에 론 드산티스의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를 돕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와일스는 드산티스의 승리에 기여한 후 그의 핵심 인사들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와일스는 트럼프 캠프로 돌아가 2020년 플로리다 캠페인을 운영했고 트럼프가 패배한 후에는 세이브 아메리카 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24년 대선의 트럼프 캠페인 공동의장으로서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투표를 자주 하지 않는 유권자를 모집하고 등록시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스태프들은 와일스가 엄격하고 집중된 방식으로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전했으며 이에 이번 트럼프 캠페인은 이전 캠페인에서 흔히 발생했던 큰 변화나 내분을 겪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한인 여성이 수천만 달러의 자산 손실 피해를 입어 대형은행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소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치매 증상이 있었고 은행 측이 부적절한 투자를 종용했는데 이는 자산관리에 따른 은행 측의 의무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은 한인 77세 윤 돌저 씨와 남편 87세 피터 돌저 씨가 JP 모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인 돌저 부부가 은행 측의 의무조항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에 제기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에서 피터 씨는 단열재 관련 사업가이자 투자자로 성공한 인물로 지난 2015년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JP 모건의 투자 관련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은행 측은 윤 씨 부부의 자산 관리, 투자 등을 정식으로 담당하게 됐고 이에 윤 씨 부부는 JP 모건 측 투자 자문에 따라 MLP에 3,7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소장에는 2014년부터 피터 돌저는 인지 기능 저하를 겪기 시작했고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제임스 세리텔라 변호사는 재판 결과를 놓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JP 모건 측은 규정에 따라 순자산의 5% 이하를 투자하도록 자문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년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투자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늘리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 측은 인지 능력을 상실하는 남편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결국 막대한 투자 자금 중 150만 달러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종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윤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안타깝게도 윤 씨의 증언만으로는 은행 측이 고령의 고객을 보호하는 데 있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JP 모건 측은 승소 이후 그동안 법적 다툼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을 윤 씨 부부에게 청구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 사립고등학교 학기팀에서 백인 학생들이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따돌림을 가하고 한인 학생의 샤워 장면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인 학생의 부모는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카톨릭 사립학교 하키팀에 소속돼 있던 아들이 같은 팀의 백인 가해자들로부터 욕설과 따돌림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왔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키팀에서 쫓아낸다는 협박과 욕설을 가했으며 팀원 모두가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들먹이며 성희롱까지 일삼았습니다. 지난 2023년 9월에는 피해 학생을 괴롭히던 가해자들이 그에게 특정 시간에 샤워를 하라고 강요한 뒤 이 모습을 몰래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한 A씨는 가해자들 부모에게 직접 항의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면 참지 않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학교 측에 사건을 알려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4명의 가해자 중 1명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끝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합니다. 가해자들과 분리되지도 못한 채 학교 생활을 이어가던 피해 학생은 결국 가해자들에 의해 올해 초 하키팀에서 쫓겨났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남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일에 부모가 끼어들어 아이가 마마보이처럼 보이는 것이 두려워 개입하지 않았었는데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의 상처를 막았어야 했다며 후회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해자 부모에게 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1년 동안 호흡곤란과 탈모를 겪는 등 늪에 빠진 것처럼 지내왔다며 그러나 어느 순간 부모인 자신이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녀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또 다른 아시안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시안 부모협회를 조직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경찰과 미국 내 모든 선수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스포츠 안전센터 등의 사건을 리포트하는 등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39세 한인 존 김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해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같은 참극이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닌 김 씨가 평소 다니던 교회 사택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아왔는데 최근 관련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75세 모친 명 김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한 존 김 씨는 사건 당시 한인교회 사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물다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모친 김 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인 C 씨는 아들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들었다며 사건은 교회 사택에서 발생했는데 목사님이 사택에서 김 씨가 살해된 것을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C 씨는 목사님에 따르면 사택에 도착했을 때 아들 김 씨가 집 입구 쪽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며 아들은 목사님에게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말했고 경찰이 도착해서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고 전했습니다. C 씨는 모친 김 씨가 아들 취업을 부탁해 지난 5일 아들과 모친 김 씨를 함께 만나 직장을 주선해 줬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모친 김 씨와 아들 모두 사건이 발생한 한인 교회에 출석했으며 김 씨는 권사로 인근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근무했으며 가끔 기도할 때 사택에 머문 것으로 안다며 아들이 필요했던 것은 취업이 아니라 치료였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해 마음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김 씨의 장례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현재 C 씨는 부검을 위해 버지니아 검시소에 있으며 화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내년 뉴욕시장 재선 캠페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 날짜를 앞당기는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난 9월 불법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소송에 맞서 싸우는 동안 자신은 계속 재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애덤스 뉴욕시장이 연방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예정됐던 4월 23일 재판을 4월 1일로 조정하는 요청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조기 재판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혐의로부터 벗어나 애덤스 시장이 재선 캠페인에 집중적으로 참여해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는 6월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여러 반대자들이 그에 도전할 의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초 검사는 아직 애덤스의 개인 핸드폰에 접근할 수 없고 아직 수많은 기록들이 묶여 있어 증거 수집과 재판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판사는 현실적인 상황과 선거 일정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더욱 실용적이고 중요해졌으며 재판에 대한 판결은 내년 5월 말로 예측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3명의 뉴욕주 상원의원이 뉴욕 주립대학교 순위의 출판사 스프링어 네이처와의 계약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이 출판사가 학술 논문과 기사에 대해 중국 정부의 검열을 허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뉴욕 주립대학교 순위와 출판사의 계약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3명의 뉴욕주 상원 의원이 뉴욕 주립대학교에 $270만 규모 계약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계약은 학술지 출판의 선두주자인 스프링거 네이처와 체결된 5년 계약으로 이 출판사는 2017년 중국 내에서 대만, 티베트, 인권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룬 수천 건의 기사 접근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스프링거 네이처가 타이완 저자들에게 논문에 타이완 뒤에 중국을 표기하도록 압박을 가했으며 일부 논문은 저자가 이를 거부하면 거절당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의원들은 이러한 행위는 사업 이익을 학문적 진실성보다 우선시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며
이는 순위가 추구하는 글로벌 학문적 협력과 자유로운 사상의 교환과 상충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순위 부총장 윌 슈워츠는 스프링거 네이처와의 이 계약은 순위의 대학이 출판 대기업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무입찰 계약은 뉴욕주 감사관 톰 디나폴리의 승인을 받았으며 순위가 2022년에 이 계약을 승인한 후 매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우 의원은 슈워츠의 회신을 당황스럽다고 비판하며 순위는 학문적 자유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교통 혼잡세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세력은 강력히 비판하며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맨해튼 교통 혼잡세 계획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15였던 통행료를 $9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고려 중이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전인 1월 20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화당 의장 에드 콕스는 호컬 주지사의 교통 혼잡세 부과 시도는 뉴욕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다며 선거 전에 이 계획을 중단했다가 이제 부활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소 카운티의 블레이크먼 행정관은 이것은 새로운 세금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이 계획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로라 질렌 의원은 롱아일랜드 주민들은 또 다른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사무실은 수정된 계획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으며 가능한 대체 재정 수단으로는 급여세나 인터넷 판매세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교통 혼잡세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으며 취임 후 이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퀸스 루스벨트 애버뉴에 위치한 이발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명의 무장갱단원을 제압하는 이발사가 영웅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단체 리더들은 갱단과 커텔 범죄가 만연한 퀸스 지역에 대해 경찰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가게 내부 CCTV 영상이 포착된 당시 상황을 보면 가게 문 입구에 서 있던 한 남성이 후드를 뒤집어 쓴 채 내부로 들어오는 3명의 남성을 보고 황급히 가게 뒤편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곤 한 용감한 이발사가 곧바로 그들을 저지했고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한 명의 용의자가 총을 받아들고 가게 뒤편으로 달려가 신원 미상의 피해자를 향해 총을 여러 번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총격 사건이 갱단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총격범을 막은 46세 남성 이발사는 라파엘 아부르이며 전 뉴욕주 상원의원이자 지역단체 대표인 하이렘 몬세렛과 라몬 라미레즈 베즈는 그가 사건 당시 총격범을 무장해제시킨 것에 큰 칭찬을 표했습니다. 두 대표들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최근 갱단과 카르텔이 연루된 범죄가 만연한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 구역에 뉴욕 경찰 부대 배치에 대해 성공적으로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몬세렛은 이번 이발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같이 현재 루즈벨트 애비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무장한 갱단과 카르텔 위험에 생명의 위협을 매일 당하고 있다며 이곳만큼 위험한 곳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부르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6년 동안 이 이발소에서 항상 안전을 위협받았다며 이 지역은 마트보다 매춘업소가 더 많은 도시 범죄 구역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7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범죄 사건의 희생자가 되기 싫다며 다시 이발소로 출근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갱단 폭력 사태로 무법천지처럼 변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미국 여객기가 총탄을 맞아 이웃 국가로 항로를 긴급 변경했습니다. 총격으로 승무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출발한 스피릿 항공 951편이 IT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지만 착륙 직전 피습을 당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고 영상에는 승무원이 앉아있던 항공기 내부에 여러 개의 총탄 자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총격을 받은 즉시 이웃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경로를 변경해 산티아고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테슬라 차량 탑승자 4명이 화재 후 문이 열리지 않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5명 중 4명이 불타는 테슬라 안에 갇혀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20대 여성 1명만이 유일하게 생존했습니다. 캐나다 우편국 직원인 릭 하퍼는 쇠 막대기로 차량의 창문을 부순 후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현재 수사관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손잡이 대신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후 전원이 끊기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 차량에 수동으로 문을 여는 비상 버튼이 있지만 이 기능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가 베테랑 세일을 맞아 재양 군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행정명령을 통해 뉴욕 주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 전역의 지원주택 제공업체가 매년 일정 수의 주택을 재양 군인을 위한 주택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4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뉴욕주에 거주하는 재양 군인에게 전투 복무 여부에 관계없이 학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합니다. 재양 군인 학비 보조금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뉴욕주에서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재양 군인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양 군인이 특정 혜택을 받기 위해 전시 기간에 복무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쇼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러 소매업체에서 최저가를 보장하는 프라이스 매치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겟은 자사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치를 해줄 뿐 아니라 아마존과 월마트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의 크기, 무게, 색, 개수, 모델 번호 등이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월마트의 온라인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프라이스 매치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아마존, 베스트바이, 타깃을 대상으로 프라이스 매치를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트바이는 가장 공격적으로 프라이스 매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디포, 코스코, 샘스클럽,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 소매업체는 물론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 사이트도 베스트바이의 프라이스 매치 대상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